할아버지, 제발 눈을 떠요. 어린 소년의 절규가 불타는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은 연기가 폐를 찢어놓는 듯 했지만 소년은 쓰러진 노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태우고 천장에서는 불타는 잔해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죠. 이 노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소년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손자를 찾아 헤매던 재벌 회장과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르는 시장 소년의 운명이 불길 속에서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5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6살 태호는 좁은 방에서 눈을 떴어요. 낡은 알람 시계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이미 잠에서 깬 상태였죠. 어머니 미란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야, 일어났니? 오늘 갈치 경매 있어. 미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43살의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태호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태호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이중으로 겹친 속눈썹이 유난히 진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었지만 정작 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경매장은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고 신선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스티로폼 박스를 날랐어요. 16살이지만 이미 5년째 어머니를 도와 일하고 있었죠. 오늘은 갈치가 좋네. 옆 가게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시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68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시장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회장님, 오늘도 오셨군요.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태호는 그들을 흘깃봤지만 곧 시선을 거뒀습니다. 가끔 부자들이 신선한 생선을 사러 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그 노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미란이 갈치를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학교 늦지 마라. 네, 엄마. 태호는 대답하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불과 5시간 후 이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운명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태호는 학교를 마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요. 금요일이라 오후 수업이 없었죠. 가게 앞 의자에는 85세의 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오래 사신 어르신이었어요. 태호야, 이리 와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태호를 불렀습니다. 태호는 웃으며 다가갔어요. 할머니,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순자 할머니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혈육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단다. 피는 못 속여. 태호는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 드신 할머니의 옛 이야기려니 생각했죠. 할머니, 저한테 숨은 가족이라도 있대요? 태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운명이 바뀌는 날. 그때 시장 2층 찻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검은 연기가 창문을 타고 올라왔고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불이야. 2층에 불이 났어. 누군가의 외침에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아침에 본 노신사가 2층으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했어요. 엄마, 2층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란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위험해. 하지만 태호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물통을 집어들고 온몸에 물을 끼얹은 후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계단을 오르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찻집 안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바닥을 기어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태호는 온 힘을 다해 노인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평소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며 단련된 체력이 도움이 되었어요. 계단이 불에 타기 시작했지만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고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때 한 대원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분 박준서 회장님이잖아. 해동그룹 회장님이시다. 태호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회장을 구한 것이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이 운명이 바뀌는 날이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등에 붙인 화상 연고가 따끔거렸고 연기를 마신 목은 아직도 칼칼했어요. 미라는 밤새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6시 평소처럼 일어나려는 태호를 미란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쉬어. 다친 몸으로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태호가 고집을 부리려던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색 벤츠 세대가 좁은 골목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동그룹 비서실장 정대식입니다. 어제 회장님을 구해주신 김태호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대식의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호를 돌아봤어요.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로 들어온 정대식은 주변을 둘러본 후 다시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태호님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큰일을 면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지만 미란이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대식은 봉투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고 싶어 하셨지만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대신 태호님과 어머님을 서울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태호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울이라니, 그것도 재벌 회장의 초대라니. 저희는 부담스러워요. 미란이 거절하려 했지만 정대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대식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회장님께서 태호님을 보시고는 특별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꼭 다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태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왜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는 걸까요? 정대식이 명함을 건네며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태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상상도 못할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왠지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대식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책상 서랍 속에 명함을 넣어두고 매일 꺼내봤어요. 해동그룹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너무 컸죠. 미란도 평소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울리지 않는 전화였기에 태호가 놀라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태호 군인가? 낮고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박준서일세. 자네가 구해준 사람이지.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하다니. 수화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덕분에 무사하네. 의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더군. 박준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죠. 태호 군, 혹시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신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만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준서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자네 생일이 언제인가? 9월 15일입니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태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회장이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걸까요? 태호 군, 내일 시간이 있나?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저야 시간은 있지만 내일 오후 2시 자네 집 근처 찻집에서 만나자. 정대식이 안내할 걸세. 전화를 끊고 나서 태호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미란에게 전화 내용을 알리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네. 내일 만나자고 하셨어요. 미란은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호야, 꼭 만나야 하니? 엄마,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감사 인사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장롱으로 가서 맨 위 서랍을 열었어요. 한참을 뒤지더니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너에게 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담요가 나왔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금사로 수놓은 이니셜이 있었어요. P, T, H. 이게 뭐예요? 태호가 담요를 만지자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입고 있던 거야. 우리 집에 이런 비싼 게 있었어요? 미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태호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찻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고 정대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님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찻집 안으로 들어가자 구석 자리에 박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께 박준서가 태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차는 뭘 마시겠나?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찻잔이 놓이자 박준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 군,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네. 마치 내 피부칠을 보는 것 같았어.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준서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나?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였네. 15년 전에 잃어버렸지. 병원 화재로. 태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병원 화재.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16살. 이것은 우연일까요? 자네를 보니 그 아이가 생각나더군. 특히 그 이중 속눈썹. 박준서가 태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이런 속눈썹을 가지고 태어나지.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눈을 만졌습니다. 그때 박준서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 박성민이네. 자네와 닮지 않았나? 사진을 본 태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닮았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회장님 설마. 모르겠네.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자네가 내가 찾던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태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김미란의 아들입니다. 박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그는 테이블 위에 병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아봤으면 하네. 자네와 내 아들 성민의 DNA를 비교해보고 싶어. 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컵을 든 손에서 차가 흘러넘쳤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천천히 생각해보게. 내 연락처는 정대식이 알려줄 걸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도 따라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병원 서류는 가지고 가게. 결정하면 연락 주게나. 찻집을 나서며 박준서가 뒤돌아봤습니다. 태호군, 무슨 결과가 나오든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네. 그건 변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박준서 회장이 건넨 병원 서류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친자 확인 검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8시 미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호야, 저녁 먹어야지. 배가 안 고파요. 문 밖에서 미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문 좀 열어줄래? 태호는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울은 흔적이 역력했죠.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을 만났구나. 네. 친자 확인 검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태호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당연하죠. 그럼 됐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태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엄마, 혹시 내가 엄마 친아들이 아닌가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태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엄마의 눈물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호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검사를 받을까 말까 고민이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박준서 회장의 손자가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가의 후계자가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도 태호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김태호, 또 딴 생각이야? 죄송합니다. 친구 민수가 쉬는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민수는 눈치가 빨랐어요. 설마 해동그룹 회장 구한 것 때문에 뭔 일 생겼어?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뭐든 너무 고민하지 마. 넌 똑똑하니까 잘 해결할 거야. 방과 후 태호는 혼자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해가 지는 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정대식이었습니다. 태호님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호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마치 자신의 정체성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태호를 보자 걸음을 멈췄어요. 고민이 많구나.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구나.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단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녁 태호는 미란에게 말했어요. 엄마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그래야겠니?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미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약속해. 무슨 결과가 나와도 넌 내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줘. 당연하죠, 엄마. 태호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미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3월 20일 아침, 태호는 정대식이 보낸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미란도 함께였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준서 회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쪽은 내 아들 박성민이네. 성민이 태호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래, 내가 말한 그 아이야. 성민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태호에게 다가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닮았어. 어렸을 때 내 모습이랑. 태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불편했어요. 병원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 미란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알아요, 엄마.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자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에 머물러도 좋네. 호텔을 준비해뒀어. 미란이 거절하려 했지만 태호가 먼저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태호는 엄마의 손을 살짝 눌렀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울의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보낸 첫날 밤은 낯설었습니다. 태호는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산의 좁은 방이 그리웠죠. 미라는 옆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3월 21일 아침 9시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박준서와 성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옆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쪽은 내 아들 진우야. 진우가 태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형이 아빠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대요. 진우야, 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 성민이 아들을 나무랐지만
진우는 계속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경이라도 하게. 정대식이 안내할 걸세. 감사하지만 저희는 호텔에 있겠습니다. 미란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가 불편한 듯 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성민의 부인 윤정이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그 유명한 구조소년이군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말 성민 오빠랑 닮긴 했네요. 우연치곤 신기하죠. 윤정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정 씨, 조심해서 말하게. 죄송해요, 아버님. 그저 신기해서요.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우가 엄마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태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아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형, 같이 게임할래요? 나는 내 형이 아니야. 그래도 형처럼 보여요. 나 진짜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우의 순수한 눈빛에 태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둘은 호텔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진우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오후 4시 정대식이 찾아왔습니다. 태호님, 회장님께서 저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으시답니다. 미란이 거절하려 했지만 태호가 먼저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미란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태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왕 여기 온 김에 다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녁 7시 강남의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걸어가는 데만 5분이 걸렸어요. 저택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 아기가 누구예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내 첫 손자였지. 15년 전에 잃어버렸어. 어떻게? 병원 화재가 있었네. 신생아실이 무너졌고 시신도 찾지 못했지.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저녁 식사 중에 박준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미란 씨, 태호 군을 어디서 낳으셨나요?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어요. 부산의 한 병원에서요. 어느 병원인가요? 성모병원입니다. 박준서와 성민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 병원이면 15년 전에 화재가 있었던 우연이겠죠. 미란이 서둘러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후 태호는 인터넷으로 15년 전 성모병원 화재 사건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떴어요. 2010년 9월 15일 대형 화재로 신생아실 붕괴, 신생아 1명 실종. 태호는 자신의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2009년 9월 15일. 정확히 1년 차이였어요. 하지만 미라는 항상 태호가 화재가 있던 해에 태어났다고 했었죠. 엄마, 이게 무슨... 태호가 노트북을 들고 미란의 방으로 갔을 때 그녀는 창가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란이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태호야, 엄마가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태호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대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내일 오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태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엄마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도요. 3월 23일 아침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성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태호 군,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 30살이었네. 첫 아이였어.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갓난아기의 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의 유일한 사진이야. 태어나자마자 찍은 거지. 태호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발가락에 붉은 점 같은 것이 보였어요.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작은 점이 있었어. 의사는 모반이라고 했지. 성민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네도? 태호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오른발을 봤습니다. 양말을 벗자 새끼발가락에 작은 붉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성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맙소사. 성민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5년이야. 15년을 찾아 헤맸는데 그때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성민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태호 군의 발에 있는 점을 보셨습니까? 미란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돌렸어요. 오후 1시 진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들고 있었어요. 형,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형 주고 싶어요. 왜? 형이 진짜 형이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 같이 놀 수 있잖아요. 진우의 순수한 마음에 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은 함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진우는 태호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형은 부산에서 뭐하고 놀아요?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친구들이랑 축구도 해. 와, 좋겠다. 나도 바다 가고 싶어요. 진우의 해맑은 웃음에 태호도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박준서가 직접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는 의사가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성민, 태호, 미란이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 김태호 씨와 박성민 씨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99.9999%의 확률로 부자관계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어. 박준서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짓말처럼 15년 만에 손자를 찾은 것이었어요. 태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들의 가족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른 미란은 누구인 걸까요? 미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미란이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 저는 아이를 잃었어요.
유산했죠. 그날 병원에 화재가 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생아실 근처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불길이 번지고 있었고 아무도 없었죠. 성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고 아무도 아기를 찾지 않았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내 아이를 잃은 슬픔과 품 안의 아기. 그렇게 부산으로 왔고 그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웠습니다. 태호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엄마가 맞았어요. 비록 낳아주진 않았지만 1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였죠. 엄마. 태호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구해준 거예요. 불길에서, 죽음에서. 미란이 흐느꼈습니다. 성민도 일어나 미란에게 다가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민이 미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박준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김미란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상담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15년의 이별과 오해,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태호는 두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낳아준 아버지 성민과 찾아준 할아버지 박준서, 그리고 키워준 엄마 미란. 이제 태호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박준서는 모두를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축하하자는 것이었어요. 태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저택에 도착하자 집사와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태호는 도련님이라는 호칭에 어색해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부산 자갈치 시장의 평범한 소년인데 말이죠. 거실에서 윤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돌아오다니. 윤정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진우가 엄마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형이 진짜 형이래요.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박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이제 우리 가족이네. 당연히 여기서 함께 살아야지. 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부산에 생활터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시게. 하지만 태호는 해동그룹의 후계자로 교육받아야 하네. 후계자라는 말에 태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재벌 후계자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성민이 태호 옆에 앉았습니다. 태호야,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도 되겠니?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15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생긴다는 게 낯설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아직은 어색해요. 성민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15년을 떨어져 있었으니까. 식사 후 진우가 태호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장난감과 게임기로 가득했어요. 형, 이제 여기가 형 방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옆방을 형 방으로 꾸민대요. 나는 아직 부산에 집이 있어. 그럼 주말마다 오면 되잖아요. 우리 같이 게임하고 축구도 하고. 진우의 순진한 기대에 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과 태호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둘은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태호야, 엄마가 너를 속인 건 미안해. 엄마는 날 구해준 거예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진짜 가족을 찾았잖아. 그들과 함께 사는 게 엄마도 내 진짜 가족이에요. 날 키워준 엄마가 어떻게 가족이 아니에요? 태호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박준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5년 만에 실종된 손자를 찾았다는 발표였어요. 순식간에 전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해동그룹 기적의 상봉, 화재에서 살아남은 재벌 3세, 부산 소년 하루아침에 재벌 후계자로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태호의 사진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학교로 돌아간 태호는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몰려들었어요. 야, 너 진짜 재벌이야? 이제 우리랑 안 놀 거지? 부자 됐으니까 한턱 쏴. 민수만이 태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지?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호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후에 정대식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학생들이 검은 리무진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태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해동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박준서가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이제 내가 할 일이 많아질 거야. 박준서는 서류 더미를 보여줬습니다. 후계자 수업, 언어 공부, 경영 공부.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야. 태호는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까요?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준서, 성민, 윤정, 미란, 태호가 모였어요. 태호의 미래를 논의해야 하네. 박준서가 운을 뗐습니다. 우선 서울로 전학을 와야 해.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너무 달라서. 제가 도울게요. 성민이 나섰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윤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우의 입장도 생각해야죠. 갑자기 형이 나타나서 모든 관심을 빼앗기면.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이 화를 냈지만 윤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 문제도 있고. 그만. 박준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태호는 우리 가족이야.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려하지만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어요. 형,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요. 엄마는 원래 좀 그래요. 괜찮아. 형이 진짜 형이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진우의 순수한 마음에 태호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진심으로 자신을 반겨주고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두 가족 모두를 지키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중에는 서울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고 주말에는 부산으로 돌아가 미란과 시간을 보냈죠. 4월 1일 월요일 아침 해동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준서가 모두를 소집했어요. 태호의 후계자 선언을 공식화하려고 하네.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님,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닌가요? 태호가 아직 준비가. 충분히 기다렸네. 태호는 내 적법한 후계자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준서의 동생 박성재였어요. 50대 후반에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형님, 오랜만입니다. 박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재, 너는 부르지 않았는데 조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성재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DNA 검사가 확실한 건가요? 요즘은 조작도 가능하다던데. 성민이 화를 냈습니다.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세 군데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그저 확인차 물어본 거야. 재산이 걸린 문제잖아. 성재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형이 손자를 찾지 못하면 자신에게 경영권이 올 거라 기대했던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윤정이 성재를 따로 만났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둘은 은밀히 대화를 나눴어요. 성재 씨, 우리 손을 잡는 게 어때요? 무슨 말이요? 태호가 후계자가 되면 진우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성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DNA 재검사를 요구해요. 제가 아는 의사가 있어요. 결과를 조작할 수 있죠. 위험한 제안이군.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둠 속에서 음모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편 태호는 정대식과 함께 해동그룹 계열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장과 사무실들을 보며 압도감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게 언젠가 도련님의 것이 됩니다. 너무 거대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대식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도 처음엔 그러셨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어요. 태호야,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내 대해 물어봐. 누구예요? 모르겠어. 사립탐정 같았어. 내 과거를 캐는 것 같아. 태호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녁, 태호는 진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울먹였어요. 형, 엄마가 이상해요. 왜? 어젯밤에 전화하면서 형 욕을 했어요. 형이 가짜라고. 태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정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성재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사님들,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김미란 씨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그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남편을 잃고 우울증으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유괴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유괴가 아니에요. 전 아이를 구한 거예요. 성재가 비웃었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하죠? 목격자도 없잖아요. 박준서가 일어났습니다. 성재, 넌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형님. DNA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성재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자신이 진짜 박준서의 손자가 맞는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성민이 올라왔습니다. 태호야, 걱정하지 마. 우린 진실을 알고 있잖아. 하지만 삼촌과 새어머니가 그들은 욕심에 눈이 먼 거야.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윤정은 비밀리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오민주라는 이름의 의사였어요. 1,000만 원입니다. DNA 샘플을 바꿔치기 하세요. 위험한 일이에요. 2,000만 원. 오민주가 돈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재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다시 한번 혈액을 채취당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민주가 이미 샘플을 바꿔치기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요. 미라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아들이야. 알아요, 엄마. 박준서도 곁에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태호는 불안했습니다. 음모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과연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까요?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태호. 그러나 그 중심은 생각보다 위태로웠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오민주는 야근을 핑계로 매일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어요. 새벽 2시 그는 조심스럽게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태호의 혈액 샘플이 들어있는 튜브를 꺼내 다른 것과 바꿔치기 했죠. 한편 성재는 이사들을 한 명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는 교묘하게 설득했어요. 형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무작정 믿다니. 이사 중 한 명인 최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상하긴 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다니. 만약 가짜로 밝혀지면 회사 신뢰도가 떨어질 겁니다. 주가도 폭락하겠죠. 성재의 말에 이사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4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병원 회의실에는 가족들과 이사진이 모두 모였어요. 오민주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태호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김태호 씨와 박성민 씨의 DNA 일치율은 오민주가 잠시 멈췄습니다. 32%입니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리 없어. 첫 검사에서는 99.9999%였어. 샘플 오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태호를 바라봤어요. 실망과 배신감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럼 넌 내 손자가 아니란 말인가? 태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자신은 진짜인데. 윤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사기꾼들이었군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미란이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나섰습니다. 형님, 이제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속은 겁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의 판단력이 정말 문제네요. 이런 사기에 속다니. 경영에서 손을 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박준서는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정대식이 부축했어요. 회장님, 나는 정말 믿었는데. 성민이 오민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시 검사해. 뭔가 잘못됐어. 이미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때 진우가 울면서 태호에게 달려왔습니다. 형은 진짜 형이야. 거짓말 아니야. 진우야. 태호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온 후 성재와 윤정은 따로 만났습니다. 잘 됐네요. 계획대로예요. 이제 형님을 치매 판정받게 해야지. 이런 사기에 속는 걸 보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 분명해. 둘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태호와 미라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태호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태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가족의 끈,
성민과의 닮음, 발가락의 점까지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그날 밤 정대식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전 믿습니다. 정 비서님, 뭔가 이상해요. 첫 검사는 세 군데 병원에서 했는데 모두 같은 결과였어요. 갑자기 바뀔 리 없죠. 정대식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민주 박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최근 거액이 입금됐더군요. 출처를 추적 중입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동그룹 후계자 사기극 발각. 가짜 손자에 속은 박준서 회장. 경영 능력 의문 제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성재가 발언했습니다. 형님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력으로는 회사를 맡길 수 없어요. 몇몇 이사들이 동조했습니다. 박성재 부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박준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태호는 내 아들이 맞아요. DNA가 거짓말하진 않지. 성재의 차가운 말에 성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전 비록 가난하게 자랐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겁니다. 태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비록 16살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강해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준서가 태호를 불렀습니다. 정말 내 손자가 맞나? 노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전 분명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박준서가 태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럼 증명해라. 내가 진짜라는 걸.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어요. 4월 6일 오후 3시 해동그룹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박준서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표결이었어요. 성재가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만족감이 드러났죠. 안건은 박준서 회장의 경영 능력 부적격 판정입니다. 최근 사기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주가가 20% 하락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서는 구석 자리에 힘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때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가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15명 중 11명이 찬성했어요. 박준서의 경영권이 박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임시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성재가 선언했습니다. 윤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태호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모든 걸 잃은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준서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대식이 부축했지만 노인은 그를 밀어냈어요. 나는 괜찮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와 미라는 박준서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성재가 막으려 했지만 박준서가 허락했어요. 서재에서 박준서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전보다 더 굽어 보였어요. 할아버지. 태호가 부르자 박준서가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날 할아버지라 부르나? 난 내 할아버지가 아닌데. 그 말에 태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전 진짜예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증거가 있나?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박준서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네.
매일 손자를 찾아 헤맸지. 그런데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깐의 희망이었지만 행복했네. 너를 손자라고 믿었던 그 며칠이. 미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를 믿어주세요. 태호는 정말 당신의 손자예요. 이제 됐네. 돌아가게. 박준서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택을 나온 태호와 미라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봄비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요. 태호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성민이었어요.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가지마. 아저씨, 난 믿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성민이 태호를 껴안았습니다. 발가락에 점 닮은 얼굴, 그리고 내 가슴이 말해.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DNA가. 그건 조작이야. 반드시 증명할게. 진우도 뛰어왔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형, 가지 마요. 형이 없으면 안 돼요. 태호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정이 들어버린 이 아이와 헤어지는 게 가장 아팠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정대식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CCTV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검사 전날 새벽 오민주가 연구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는 윤정이 병원 주차장에서 오민주를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하지만 실마리는 찾았잖아요. 태호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민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었어요.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했다고 했지만 너무나 의심스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졌어. 미란이 절망했습니다. 성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동그룹은 새 출발하겠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태호와 미라는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경찰서에서 태호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DNA가 거짓말은 안 하지. 조사가 끝난 후 태호와 미라는 풀려났지만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날 밤 태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미란이 아들 옆에 섰습니다. 때론 인생이 우리를 시험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엄마는 후회 안 해요? 그날 날 구한 거. 미란이 태호를 꼭 안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태호 씨죠? 오민주 박사의 조수였습니다. 박사님이 남긴 게 있어요.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김수진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민주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이걸 김태호라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그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오민주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DNA 검사를 조작했습니다. 김태호는 진짜 박성민의 아들입니다.
USB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은 것이었어요. 박사님은 왜? 돈 때문이었대요. 하지만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셨죠.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죽음도 사고가 아닐 거예요. 누군가 입을 막으려 한 것 같아요. 태호와 미라는 곧바로 정대식을 찾았습니다. USB를 확인한 정대식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계좌 이체 내역도 있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안이에요. 재검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미란이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재가 이미 권력을 잡았으니 그날 밤 태호는 혼자 박준서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박준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서재에서 박준서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술을 마시는 걸 본 적 없는 할아버지였는데요. 또 왔나? 할아버지, 증거를 찾았어요. 태호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박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은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 손자였구나. 박준서가 태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널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성재가 이미 회사를 장악했고 이사들도 그의 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재가 회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박준서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사임하겠네. 네. 성재가 놀랐습니다. 태호가 진짜였어. 오민주가 조작한 거였다고.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요? 너도 알고 있었겠지. 박준서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형님,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재는 여유로웠습니다. 오민주가 죽었으니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편 윤정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흔적을 지워. 통화 기록, 이체 내역 다 삭제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대식이 고용한 해커가 그녀의 컴퓨터를 추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태호는 진우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태호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엄마가 이상해요. 계속 전화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누군가를 없애야 한다고. 형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정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일까요? 그날 밤 태호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 차 한 대가 따라왔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옆에 섰을 때 창문이 내려졌어요. 낯선 남자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타. 태호는 공포에 떨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누가 시켰어요? 닥치고 타.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대식이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어요. 남자는 황급히 차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서에서 태호는 진술했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네요. 형사의 말에 태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태호는 미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위험해요. 그럴수록 더 싸워야 해. 진실은 우리 편이야. 하지만 태호는 지쳐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위협과 음모에 지친 것이었어요. 새벽 2시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민이었습니다. 태호야, 큰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태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심장마비야. 지금 응급실이야. 태호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이제 막 되찾았는데 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준서는 수술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성재와 윤정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태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나기를, 그래서 함께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요. 수술은 6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8시 의사가 나왔을 때 모두가 일제히 일어났어요. 의사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중환자실에서 박준서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태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든 걸 밝힐게요. 꼭 깨어나세요. 그때 정대식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도련님, 윤정의 컴퓨터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대식이 보여준 것은 이메일 기록이었습니다. 윤정과 오민주가 주고받은 메일에는 조작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네요. 아직이에요. 성재도 연루됐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정 비서님, 이사들을 한 명씩 만나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해요. 그들도 속았다는 걸요. 그날 오후 태호는 첫 번째 이사인 김전무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태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시간을 냈어요. 카페에서 태호는 오민주의 편지와 USB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김전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군. 도와주세요. 할아버지와 회사를 위해서요. 김전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설득해 보겠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한편 성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민주의 죽음 이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윤정을 불렀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앴나? 네, 다 처리했어요.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한 것 같아요.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성재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어요. 사기와 살인교사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성재가 발버둥쳤습니다. 무슨 증거로? 이건 모함이야.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오민주 씨의 유서와 금전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윤정도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우가 울면서 태호에게 달려왔습니다. 형, 엄마가 잡혀갔어요. 진우야. 태호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나쁜 일을 했어. 하지만 형이 있잖아. 성민이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의 배신이 충격적이었겠죠.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태호가 증거를 제시하자 이사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속았군. 박준서 회장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어. 만장일치로 성재의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서의 복귀도 승인되었어요.
병원에서 박준서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호는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박준서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야. 내 손자. 모든 게 밝혀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박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널 의심해서. 아니에요.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해요.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태호는 당당히 앞에 섰어요. 저는 박태호입니다. 박준서 회장의 손자이자 해동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음모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성민이 아들 옆에 섰습니다. 제 아들 태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미란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준서가 그녀를 초대한 것이었어요. 김미란 씨는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제 손자를 구하고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박준서가 미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견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진우가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형, 이제 진짜 형이 된 거지? 그래, 영원히 내 형이야. 박준서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후계자 수업을 시작해야겠구나. 네, 할아버지. 열심히 배울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준서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란다.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태호는 두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낳아준 아버지 성민, 찾아준 할아버지 박준서, 그리고 키워준 엄마 미란. 이제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성재와 윤정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죠.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DNA 검사를 조작하고 증인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와 살인미수입니다. 성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오민주 씨의 편지는 위조일 수 있습니다. 그때 태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태호는 차분하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조작된 검사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어요. 삼촌과 새어머니는 욕심 때문에 저와 가족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 진우를 위해서라면 정직하게 살았어야죠. 태호의 단호한 말에 윤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오민주의 조수였던 그녀가 결정적 증언을 했어요.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전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돈을 받고 검사를 조작했다고요. 그녀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오민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았다. 김태호는 진짜다. 용서를 구한다. 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정대식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해킹을 통해 얻은 이메일과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했어요. 윤정 씨가 오민주 박사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입니다. 결정적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휴정 시간, 태호는 복도에서 진우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형, 엄마가 감옥에 가는 거야? 태호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잘못을 했어. 하지만 형과 아빠가 있잖아. 형이 우리 엄마를 미워해?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단지 슬플 뿐이야.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성재는 사기, 위증교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성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욕심이 만든 결과였어요. 피고인 윤정은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윤정이 흐느꼈습니다. 진우가 엄마를 부르며 울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태호 가족은 법원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제 기분이 어떠세요? 태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 상처받은 건 슬픈 일이니까요. 그의 성숙한 대답에 기자들도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 해동그룹 회장실. 박준서는 완전히 회복되어 업무에 복귀했어요. 태호가 들어오자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업이다. 네, 할아버지. 박준서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모든 것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달려있지. 태호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은 단순한 소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잊지 마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태호야, 점심 같이 할까? 세 세대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성민이 말했어요. 태호야,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니? 박태호로. 태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김태호로 남고 싶어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니까요. 박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다.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니? 내가 내 손자인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식당에서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해동그룹 사회 공헌재단 이사가 되었어요. 박준서가 특별히 임명한 것이었죠. 태호야, 학교는 어때? 좋아요, 엄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미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낳지는 않았지만 태호는 영원히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내년에 태호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 한다. 태호가 놀랐습니다. 미국이요? 세상을 넓게 봐야 큰 사람이 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입학시킬 예정이야. 하지만 가족과 떨어지는 건. 성민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린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 거리는 문제가 안 돼. 그날 저녁 태호는 진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형, 엄마 면회 갈 때 같이 가줄래? 물론이야. 형이 있어서 다행이야. 진우가 형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호는 동생을 꼭 안아줬어요. 밤이 깊어가며 태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다. 재판이 끝났고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나는 두 가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다음해 3월 15일. 정확히 1년 전 운명적인 화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여느 때와 같이 활기찬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특별한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태호가 세운 청소년 센터였죠. 17살이 된 태호는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사이 키가 훨씬 자랐고 얼굴에는 성숙함이 묻어났어요. 오늘은 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형? 진우가 달려왔습니다. 13살이 된 진우도 많이 자랐어요. 엄마 없이 1년을 보냈지만 형과 아빠의 사랑으로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면회는 잘 다녀왔어? 응, 엄마가 형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윤정은 모범수로 형량이 줄어 3년 후면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용서했고 진우와 함께 매달 면회를 갔어요. 미란이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곳의 센터장이었어요. 태호야, 할아버지 오셨어. 박준서가 정대식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70살이 된 그는 여전히 정정했어요. 1년 만에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구나. 박준서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태호를 처음 봤던 기억이 생생했죠.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태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저는 평범한 시장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특별한 길로 이끌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과 신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순자 할머니네 가게로 갔습니다. 86세가 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혈육은 결국 만난다고. 할머니가 태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점심은 1년 전 화재가 있었던 그 국밥집에서 먹었습니다. 다시 지어진 가게는 더 깨끗하고 넓어졌어요. 여기서 처음 뵀었죠. 태호가 박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서로를 몰랐지만 뭔가 끌렸었지. 성민이 아들과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봄바다는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태호는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영 수업을 받으며 회사 일을 익혔고 주말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두 가족과 시간을 보냈죠. 태호야, 미국 유학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박준서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하지만 가족과 떨어지는 게 걱정이에요. 걱정 마라. 방학 때마다 돌아오면 되잖아. 미란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내가 더 큰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산 친구 민수였어요. 야, 내일 축구할래? 그래, 몇 시에? 태호는 여전히 부산 친구들과의 우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벌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태호는 여전히 같은 친구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1년 전 같은 날, 같은 시간이네.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때 화재가 없었다면 우린 못 만났겠지. 운명이란 참 신기해요. 태호가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형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당연하지. 박준서가 손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을 찾아 헤맸던 손자를 되찾고 또 다른 손자까지 얻었으니 그의 인생도 완성된 것 같았어요. 태호야. 네, 할아버지. 내가 자랑스럽다. 부산 소년에서 당당한 후계자가 되었구나. 아직 부족해요. 더 배워야 해요. 박준서가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알고 있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저녁, 태호는 혼자 시장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태호야, 이제 완전 어른이 다 됐네. 우리 자갈치 자랑이야.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그의 고향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년이 지났다. 부산 소년에서 재벌 후계자가 되기까지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다. 피로 이어진 가족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이제 난 두 가족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의 길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따뜻함, 엄마의 사랑, 동생의 순수함. 이 모든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부산과 서울을 잇는 다리가 되어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고 내 선택이다. 태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그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